아 근데 여기는 완전히 밖에 하고는 그냥 좀 시청자들께 죄송한 말씀 약간 추위를 느낄 정도. 자, 밀리터리 사이언스의 신명 만남 본게임. 자, 오늘도 본 내용으로 곧장 진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게임의 NSG입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 영상을 통해서 먼저 확인하시죠. 봤던 영상 아닌가요? 네. 아주 친숙한 것 같은데. 우리가 또 자랑스러운. 네, 네. 사실 그 지난번에 저희가 24회 방산혁신 클러스터 편에서 인도군이 진행 중인 제2조 원의 경전차 사업 그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산업 디펜스의 K22105 그 경전차가 뭐 유력보다 이런 말씀 드렸더니 와 반응이 엄청 뜨거웠어요. 아니 이런 중요한 이슈가 있었냐. 한편으로 제대로 따로 빼서 집중적으로 다뤄달라 이런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바로 긴급 편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유 있는 역주행 경전차 제2의 전성기가 온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일단 가볍고 빠른 경전차가 사실 최근에는 그렇게 뭐 많이 안 나오지 않았습니까? 좀 없어지는 추세 아니었어요? 그렇죠. 사실 요즘 유행하는 말 중 하나가 역주행이잖아요. 아 역주행 그렇죠. 그런데 이게 경전차도 약간 요즘 역주행의 기미를 이제 보이고 있어요. 아 역주행의 또 시발이 또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 브레이브걸스. 여기 홍보원. 예, 그렇죠. 국방부원에. 국방 TV가 제대로 한번 홍보원 제대로 한번 홈런 한번 날렸었죠. 예. 그래도 장애 거의 만로 홈런 수준 아닐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예. 여기 원래 이제 경전차는 제1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제 탄생을 했었고 2차 대전 때도 이제 맹활약을 했는데 처음부터 활약을 못했던 이유는 사실은 이 전차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금 중전차, MBT라고 얘기하는 주력 전차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했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형태가 되기 좀 어려웠기 때문에 차츰 발전해 간 건데 또 하나는 이 중전차라는 게 이제 갖추는 게 많으니까 무장부터 해가지고 장갑부터 우선 두껍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드는 거죠. 비싸니까 그래서 경경차가 이제 각광을 받았던 점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1991년 걸프전까지는 수명을 쭉 유지했었어요. 그때까진 그랬는데. 예. 그런데 그 뒤에 어느 순간부터 이제 사라졌고 미국군의 경우는 이제 1997년 이후에는 사실은 공식적으로는 경전차를 더 이상 운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밀리터리 얘기하다 보면은 화력은 세지고 더 강해지고 막 이러니까 경자 들어가는 이 경전차 버티기 좀 어려웠으니까 당연히 중자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 무렵에 90년대 무렵에 제1차 체첸 전쟁 그게 이제 94년부터 96년 사이에 있었거든요. 그때 러시아의 T-80B 경전차 42.5톤짜리 전차인데 이게 이제 나갔다가 그 RPG-7에 맞아가지고 너무 피해를 많이 입은 거예요. 소구경 대전차포나 대전차 소총 이런 거에 이제 터져나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한계가 이제 명확하게 지적이 된 그런 시기가 있었고요, 그때. 이후에는 뭐 정찰기나 인공위성이 또 많이 발전을 하니까 원래 경전차가 정찰용으로도 많이 쓰였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우주에서도 보고 있고 땅에서도 이제 가격도 싸고 운영하기도 편한 그런 또 험지 돌파를 또 괜찮은 그런 정찰 장갑차들이 나오니까 이거 뭐 필요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사라지는 흐름이었던 거죠. 그러면은 브레이브걸스처럼 그 역주행, 경전차 역주행 이게 뭐 트렌드다 이렇게 딱 말씀해도 되는 겁니까? 트렌드다? Yes or no? 이해했습니다. 우리 또 팔아야 되니까 그렇게 말해야죠. 그렇죠. 데크? 새로운 시대를 또 만들어야죠, 우리가. 그렇죠. 방사청, 그다음에 방산업체 쪽에서 굉장히 감사해요. 네. 그럼 또 설득 우리가 해야 되는 거. 다른 나라 경향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미국이 리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미 육군이 그 MPF, 그러니까는 모바일 프로텍티드 파이어 파워라고 요거 이제 이동형 방어 화력 체계라고 하는 건데 이 명칭으로 이제 경전차를 지금 도입을 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21세기형의 경전차인 거죠, 이제는. 총 500대가 도입될 이 MPF는 38톤 중량이고요. 현재 미 육군이 운영 중인 게 이제 M1A2잖아요. 비교해 보면은 무게는 절반밖에 안 되는 거니까 38톤도 무거워 보이지만 최신형인 M1A2C는 무게가 73톤이니까 2배 가깝게 되죠. 거의. 확실히 경 많네요, 정말. 이렇게 비교하면 완전히 경이 맞는 거고요. 세계적인 방위 산업체들 그 BAE 시스템즈, 제가 오랜만에 배라고 다시 불러볼게요. 배 시스템즈. 그리고 제너럴 다이내믹스의 지상 사업부. 이 회사들이 지금 주포로 105mm 전차포를 사용하는
시제 차량을 지금 만들고 있고요. 2025년에 회계연도에 첫 부대가 전력화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미 육군 보병 여단에 14대씩 배치되는 걸로. 그렇군요. 그러니까 미 육군이 뭐 97년 이후로 경전차 운영 안 해? 뭐 그렇다는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갑자기 또 미군이 이렇게 정책을 바꾼 건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안보 환경이 바뀜에 따라 작전 개념도 바뀌잖아요. 네. 미 육군이 작전 개념도 바뀌는 거예요. 오. 원래 이제 지상군 하면 우리가 원래 땅 위에서 주로 활동하는 걸 전제로 하지 않습니까? 그게 지상군이죠. 우리 예. 비속어로 뭐 땅 뭐다 이런 예. 표현도 있잖아요, 사실은. 네, 그런데 이제는 네, 1111. 예. 이제는 소위 지상군이 땅 위에서만 노는 작전하는 이런 군대가 아니다는 거죠. 네. 특히 이제 미국군을 중심으로 MDO라고 멀티 도메인 오퍼레이션 또는 멀티 도메인 배틀, 다영역 작전, 다영역 전투라는 게 이제 요즘 하나의 이제 중요한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육군이라도 땅 위에서만 작전하는 게 아니고 이제 하늘, 바다, 그다음에 사이버, 왜 이제는 우주까지도 작전 영역을 삼겠다는 이제 그런 개념이에요. 육군이요? 예, 육군이. 예. 그래서 우리도 지금 사실은 이런 거를 받아들여서 여담이지만 전에는 이제 20여 년 전에는 우주 관련 세미나 하면 공군만이 주최를 해서 주로 공군 쪽만 모여서 했는데 우리도 그러게요. 이제 육군, 해군까지 해군도 우주 관련해서 엄청나게 지금 이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요? 그런 미군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건데 그동안에 이제 미 육군의 작전을 보면 아까 원쌤 M1 전차 무게 얘기하시잖아요. 무려 70톤에 달하는 상당한 이 무게를 자랑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C-17이나 C-5 같은 큰 수송기도 이 전차를 한 대밖에 수송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요 분쟁이 났을 때 신속하게 수송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게 한계가 있었고 또 하나는 요즘 미국의 최대의 가상적이 어디입니까? 저쪽 예. 중국 쪽 아니겠습니까? 과거에는 이제 예, 소련, 예. 러시아였지만 이제 중국으로 바뀌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제 중국이 미국에 대응해서 발전시키는 핵심적인 전략이 반접근 지역 거부라는 게 있어요. 영어로 이제 A2AD, 안티 액세스 에어리어 디나이어의 약어인데 내 앞마당에 함부로 가까우지 마. 이제 미 항모전단이나 뭐나 못 오게 하겠다. 이게 쉽게 하면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인 거고 이거를 위해서 이제 중국은 폭격기는 물론이고 탄도미사일, 그다음 항모를 잡을 수 있는 대한 탄도미사일, 그다음에 지대함 순항미사일 이런 것도 계속 발전시키고 있어요. 미국이 처음에는 우습게 보다가 야 이거 장난 아니네. 이제 우리도 심각하게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수단을 발전시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나오는 이러한 MD 멀티 도메인 배틀 이제 개념인 거고 예. 여기에 맞춰서 잡으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미국도 미사일로 때리든지 아니면 소규모 부대들이 가볍게 수송기로 운반할 수 있는 타격 무기를 싣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적진에 들어가서 작전을 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가벼운 아까 M1 전차 너무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경전차도 이제 필요해진 거죠. 그 전에는 우리도 그렇지만 사단 중심으로 다 편제가 돼 있는데 사단도 너무 크고 무겁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다 작은 여단 중심으로 예. 좀 더 날렵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이제 바뀌고 있고요. 근데 이게 가능해지는 또 이유 중에 하나는 옛날에는 위력이 강한 포를 쏘려면 좀 소위 받침대가 튼튼한 하체도 튼튼하겠죠. 하체가 아무래도. 튼튼해야 예. 반동이 큰 걸 흡수해서 위력 있는 포를 쏠 수 있었는데 이제는 하체가 좀 약해도 반동이 작은 작지만 위력이 강한 저반동포를 개발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기술이 발전에 따라서 경전차에도 과거에 이제 중전차와 비슷한 위력을 갖는 포를 실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경전차가 다시 부각이 된 거다 이거죠. 또 미국뿐 아니고 유럽의 경우에도 이제 운용비 절감을 위해서 전통적으로 미국보다 먼저 이 바퀴 달린 차량용 장갑차나 보병 전투 장갑차에다가 105mm 또는 크게는 120mm 포를 장착한 이제 경전차를 발전을 시켰어요. 돈 많은 나라 빼고 또 이제 약소국, 중진국이하는 비싼 우리 저 K2만 해도 뭐 70몇 되니까요. 예. 미국 M1 전차는 100억 원이 넘고 한데 이거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경전차를 필요로 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 K21-105를 만든 하나 디펜스 같은 경우 이런 이제 경전차 소요가 뭐 중동, 남미, 동남아 이런데 있을 것 같다 해서 이제 군에서 요구하기 전에 업체가 이제 자발적으로 2016년에 벨기에 이제 CMI 디펜스사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때 750만 유로, 우리 돈으로 99억 원 정도 되는 이제 포탑 구조물 공급
계약을 체결해서 K-11 장갑차 차체에 CMI 디펜스사의 이제 105mm 주포 포탑을 이제 탑재한 K-21-105 경전차를 개발해서 몇 년 전부터 이제 여러 전시회에 모습을 드러냈었습니다. 핵심적인 게 우리 그 인도 경전자 사업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뭐 지원을 해가지고 되느냐 마느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건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이제 인도 경전차 사업 그 자료 요청서 접수가 7월에 마감이 됐거든요. 예. 거론되는 후보들 중에 일단 하나 좀 제끼고 넘어갈 것이 그 인도네시아하고의 터키 합작품 예. 하리마우라는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인도하고 파키스탄이 굉장히 사이가 나쁜데 파키스탄은 이슬람 국가잖아요. 이게 전통적으로 굉장히 그 갈등이 심한 인도하고 파키스탄하고 근데 터키가 아무래도 이슬람 국가에 가깝다 보니까 파키스탄하고 훨씬 관계가 좋아요. 근데 인도가 전쟁이 나면은 우린 계속 중국 얘기하지만 사실은 파키스탄하고 전쟁이 날 가능성이 크죠. 그래 왔었고 그동안에 계속 뭐 그러니까요. 크고 작은 무력 충돌이 있었잖아요. 네, 둘이 원수에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인도가 파키스탄하고 가까운 그 터키 무기를 사겠느냐 확률이 낮다고 보면 결론적으로 3파전이 되는데 일단 뭐 우리나라의 K-21-105 당연히 있고 그 다음에 러시아의 스푸르트 그리고 이스라엘 LB 시스템즈의 사브라 전차 이렇게 세 개가 지금. 그 이스라엘 거기면은 뭐 지난번에 우리가 필리핀 경전차처럼 이렇게 결과가 좀 안타까웠던데 그때 언급됐던 그 기종 아니에요? 우리 전현 씨 역시 아직 살아 계시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네, 그만 우리 알죠. 지난번- 뒤에는 뒤 얘기는 몰라요. 아니, 지난번에 본 게임 때 사실은 이스라엘 거는 살짝 언급하고 넘어갔는데 그래도 그건 알지. 예. 이스라엘인데 뭔진 몰라요. 하여튼 이스라엘 게 하나 걸렸어요. 거기서 저한테. 지금 이제 사진에 보고 계신 건데 두 가지가 있어요. 왼쪽 거는 무한궤도, 그다음에 오른쪽 것은 바퀴가 8개 달린 차륜형. 이제 기본적으로 무게가 30톤에 이 포가 이제 105mm 주포입니다. 이 네. 포는 이제 다 포탑이나 이건 다 공통적으로 똑같고 왼쪽에 보시는 궤도형의 경우는 미 제너럴 다이내믹스 유럽 랜드 시스템사에서 만든 궤도형 플랫폼에 이제 주포를 장착한 거고요. 차륜형은 이제 체코제 바퀴 8개를 장착한 플랫폼에 이제 주포를 올린 겁니다. 이 주포의 사거리는 이제 3.6km 가량이고요. 자동 장전 장치를 탑재해서 분당 6발을 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휴대용 포탄은 자동 장전 장치에 12발이 장착되어 있는데 이걸 포함해서 총 36발을 휴대를 할 수가 있고 주야간 전초능, 전장화학 조준경, 최신 화력 통제 장비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고 이스라엘이 이제 항상 무기 수출할 때 강조하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은 최근에도 그 팔레스타인 로켓 공격을 아이언돔이 막았잖아요. 네. 막는 사진과 영상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 수많은 실전 경험을 통해서 검증된 무기다. 사브라 이 경전차의 경우도 계속 실전을 치르고 있는 이스라엘군이 지금 쓰고 있는 거다. 그거를 좀 부각을 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 갈등 상황이 오히려 진짜 이런 만약에 방위산 면에서 보면 무슨 그 해외 PR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그렇죠. 정도로 이거는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아무래도 이제 실전 경험 있는 무기들은 좀 더 이제 높은 평가를 이제 받기가 쉽죠.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 필리핀에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 이 엘비텍에 고배를 마쳤기 때문에 이번 인도에선 저희가 반격을 좀 해야 되는데 근데 이스라엘이랑 저희랑 무슨 이렇게 야 우리가 낫다 이래야 되는 그건 당연한 건데 지금 오히려 아니 중국이 꼈다. 중국은 또 거기 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인도 경전차 사업이 기본적으로 중국 때문에 촉발이 된 거거든요. 예. 유혈 충돌이 있었던 그 라다크 지역에 그 일이 있고 나니까 중국이 최신형 15식 경전차를 지금 배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인도도 이제 뭐 거기만 쓸 건 아니겠지만 이제 그런 부분에 자극을 받아서 또 경전차가 필요한 상황이 또 구체적으로 또 보이고 하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또 중국이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거죠. 인도가 이제 군사 장비 구매를 늘리니까 이 하나 디펜스의 K-21-105 이 경전차가 이제 유력 후보로 떠오르는 것 같으니 좀 막말을 좀 하고 있는데 지난 5월 19일에 중국 관영 매체 환구시보에서 인도 한국 전차를 사들여 중국에 맞서라 그러면서 한국 전차에 얼마나 많은 구멍이 있는지 아느냐 너희들 있죠. 모르지 뭐 이런 식의 예, 기사를 사람도 쓴 타야 거예요. 되고 뭐 기름도 넣어야 되고 구멍 있죠 당연히. 구멍 없는 차입니다. 자기는 뭐 구멍 없대요. 그리고 그냥 뭐. 무엇보다 포를 발사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없죠, 그렇죠. 포구도 없대요, 그죠? 포구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큰 구멍이 있어요. 예, 그러네. 포구 없는 그 탱크는 제가 아니 어떤 전차든 그거는 디자인이 잘못된 건데 그거 우리가 예. 지적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한국산 전차가 허점투성이다 한마디로 예. 구멍투성이 허점투성이라고 단정을 짓고
자신들의 15식 경전차가 이제 훨씬 낫다 이런 식으로 좀 조롱하는 그런 내용이었던 거죠. 예, 본인들 경전차에 대한 무슨 뭐 자부심이 좀 있으니까 뭐 그런 것 같긴 한데 우린 이런 거 있는데 한국 거는 아니다. 뭐 그 근거는 있는 얘기예요? 따져보면 별로 없어요. 없는데 이제 어떤 식의 얘기냐면 사실 중국은 주력 전차 외에 원래 경전차 개발이 되게 좀 지속적으로 됐던 나라거든요. 예. 국토가 굉장히 넓은데 우리는 중국하면 자꾸 중원 쪽만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 서쪽 이쪽 다 따지면은 이게 3분의 2가 고원이나 산악이거든요. 그리고 남쪽 베트남 국경이라든가 뭐 인도랑 국경 이쪽은 다 이제 정글 이런 데기 때문에 사실은 중형 큰 전차들이 움직이기 되게 힘든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1950년대 말부터 이미 59식 전차를 기반으로 해서 경전차를 독자 개발을 했었고 그리고 63년부터 이제 62식 경전차를 배치를 했었고요. 근데 이제 이게 노후화가 지금 심해지지 않았겠습니까? 세월이 네. 많이 지났으니까. 그래서 이제 2010년대 들어서 경전차 대체형으로 만든 게 이제 15식 경전차인데 이게 이제 2016년부터 생산에 들어가서 지금 완전 최신형이죠. 주하이 에어쇼에서는 이제 VT5라는 수출명으로 공개가 됐었고요. 35톤이라 가볍고 그리고 이제 Y20 수송기에 실려서 바로 신속되게 운반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은 있긴 합니다. 네. 아무래도 중국의 국방과학 기술이 뭐 급격히 발전하고 있다고 인정하겠는데요. 근데 그 방금 말씀해주신 그런 내용들 이게 어떤 좀 팩트 체크는 좀 가능합니까? 일단은 이제 중국의 국방공업이 개발했던 15식 경전차가 고원지대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15식 경전차의 소위 신기술이라고 예. 얘기하는 제가 보기엔 별로 신기술이 아닌 예, 신기술. 네. 그게 이제 뭐냐면은 일반 차량 엔진에도 쓰는 그 터보 차저라는 거 있잖아요. 있습니다. 아, 예, 터보차 들어는 봤는데 제가 내용은 잘 몰랐어요. 옛날에요. 예. 그 무쏘나 이런 갤로프나 이런 차 보면 인터쿨러 막 붙어 있고 하는 거 예. 아세요? 인터쿨러라고 써져 있으면 그게 터보 차저가 있는. 앞에 이렇게 본네트에 그렇죠. 이렇게 구멍 들어오고 그거 아닙니까? 예. 요즘 터보차저 엔진들은 인터쿨러가 기본이기 때문에 그리고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그게. 근데 옛날에 이제 스티커 붙이고 다니고 뭐 이랬던 기억이 잘 나는데, 그러니까는 이 기술 자체는 그렇게 신기술은 아니고요. 엔진에서 이제 배출가스가 나오는데 그거를 이용해서 터빈을 이제 돌리고 그런 다음에 그 에너지를 가지고 공기를 아주 세게 빨아들여요. 밖에 있는 공기를. 그러니까 공기를 세게 빨아들이면 그만큼 공기가 많으면 공기 밀도가 높으면 산소도 많이 있으니까 효율이 높아지는 거죠. 화력이 세지는 거죠, 한마디로. 네. 이런 게 터보차저라는 것인데 이제 디젤 엔진에 쓰는 기술이고요. 근데 보통 디젤 엔진은 고도가 1000m 높아질 때마다 출력이 10%씩 줄어들어요. 아, 그런가요? 예, 그게 이제 공기가 옅어지다 보니까. 근데 터보차저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공기를 억지로 끌어들이는 방식이다 보니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터보차저가 이제 적용된 엔진 경우에는 감소폭이 2% 정도에 불과하니까 굉장히 많이 좋은 거죠, 좋기는. 네. 그래서 이제 15식 경전차의 900마력 디젤 엔진에 이제 요게 적용이 됐다는 것이고, 그런데 이 우리 K21 계열에 장착된 D2840 LXE V10 엔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같은 기능을 갖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는 15식 경전차가 고원지대에서 특별히 나을 게 없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15식 경정차가 고온지대에서 상당한 효율을 보여준다 터보차저라는 걸 장착했으니까 근데 우리도 그렇다. 네. 그 우리라고 하는 그 주장은 약간 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합니다. 그 화력면은 어떻습니까? 화력. 화력과 방어력 네. 면에서 K21-105가 15식 경전차보다 오히려 우수하다. K21-105 포탑은 이 국제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는 벨기에 고성능 포탑 메이커인 종 커커럴 디펜스사라고 있는데 여기서 만든 거고요. 저압 반동포입니다. 네, 근데 15식 경전차에도 이제 저압포 버전이 이제 사용이 되는데 이거는 구조적으로 이렇게 만든 게 아니고 포 반동 자체를 줄이기 위해서 장약 자체를 줄였다고 그래요. 아, 그건 너무 쉬운 방법 아닙니까? 근데 반동을 줄이게 화력을 줄인 거 아니에요? 이게 해법이에요? 저화력포죠, 저화력포. 그러니까, 그러게요. 그러니까 위력 자체가 이제 줄어드는 걸 감소하고 이제 그런 건데 네. 그런 한계가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이제 적 전차라든지 이런 장갑을 관통하려면 철갑탄을 써야 되는데 이 철갑탄 계열 탄두도 쓰기가 어렵다고 그러고요. 또 사용하더라도 이제 이력이 이제 매우 떨어지는 상황이고 그리고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우리 이제 K21-105는 이 다양한 스마트 탄약을 쓸 수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사거리 5km에 달하는 이제 대전차 미사일도 쏠 수가 있습니다. 팔라릭 105라는 이제 미사일인데 이 미사일의 특징이 이제 텐덤 탄두라는 걸 써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보통 리액티브 아머라고 반응 장갑이라는 걸 많이 쓰는데 네. 그게 탄두 하나일 경우는
반응 장갑이 폭발하면서 폭발력을 흡수해서 이제 이 장갑을 보호하는 건데 텐덤 탄두는 두 개의 탄두가 시간차를 두고 폭발해서 반응 장갑을 없애고 다시 이제 다른 탄두가 들어가서 이제 파괴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위력이 있는 건데 55cm 이상의 그 전차 장갑판을 이제 관통할 수 있다고 그렇게 평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15식 경전차는 물론이고 중국군의 주력에 이제 96식 전차라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위협할 수 있는 그러한 위력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중국의 15식 경전차도 물론 105mm 주포로 대전차 미사일을 쏠 수는 있어요. 이게 이제 GP2라는 그 대전차 미사일인데 사거리도 뭐 한 5km 정도 나가는데 이 위력이나 이런 것들은 검증된 바가 거의 없다는 것이죠. 러시아 때 이제 9K116을 이제 카피한 건데 이게 어느 정도 위력이냐면 50cm 두께의 그 장갑을 관통할 수 있는데 균질 아변 강판이라고 이제 밋밋한 그런 강판을 이제 관통할 수 있는 정도의 위력이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대전차고 폭탄을 이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 K21-105가 이제 모듈식 복합 장갑을 달고 있는데 이런 우리 K21-105 장갑을 관통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15식 전차의 그 사격 통제 장치 스펙이 정확히 알려지지가 않은 상태인데 매년 러시아에서 개최하는 그 탱크 바이애슬론이 있어요. 네. 예, 바이애슬론이 뭔지는 아실 테니까 그런 식으로 탱크를 가지고 하는 거죠. 가다가 쏘다가 뭐 이렇게. 예. 그렇죠. 이렇게 뭐 스키를 타다가 또 사격도 하고 막 이게 예. 바이애슬론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탱크는 스키를 탈 수 없으니 아마 예. 그냥 가는 것일 텐데 이게 이제 러시아군이 주최하는 군사 스포츠 경연 대회라고 할 수 있고 전차 성능, 전차병 기량 이런 걸 이제 겨루는 거죠. 근데 중국의 이제 개량형 96식 전차가 매년 나오는데 성적이 좋지 않습니다. 예. 명중률이 떨어져요. 그런 걸 보면은 15식 경전차가 그렇게 낮겠느냐 이거보다. 그래서 이 사격 관련돼서 아마 좀 성능이 그렇게까지 좋지 않을 거라고 대충 짐작이 되는 거죠. 뭐 황구시보 뭐 저희는 그냥 그 팩트 그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인도 측에서도 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이성적으로 잘 상황 판단을 해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경전차 이제 아무리 이렇게 복합장갑 이렇게 있다고 하더라도 방어력 부분은 계속해서 약간 좀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궁금하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존 코커릴 디펜스 포탑을 장착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이게 기본적으로 이 30mm 철갑탄 직격을 막을 수 있게끔 돼 있어요. 물론 이제 105mm건 아닌데 그다음에 모듈식 복합 장갑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히트탄이라고 성형 자격탄을 맞아도 승무원과 내부 장비를 어느 정도 보호할 수 있는 네. 15식 경전차도 여러 가지 포탄을 쓸 수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주포로 발사하는 날개 안정 철갑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을 막아낼 수 있지 않겠느냐. 철갑탄의 경우는 원래 이제 장갑 관통능이 뛰어난 거기 때문에 이거를 105mm 철갑탄에 정통으로 맞으면 당연히 이건 견뎌내기 힘들죠. 네. 이게 좀 나머지는 그래도 상당 부분 막아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15식 경전차의 방어력을 보면 이제 중국이 자체 개발한 이 683식이라는 이제 복합 장갑을 쓰고 있는데 이 중국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잘 검증이 안 된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게 이제 96식 주력 전차하고 비슷한 그러한 복합 장갑을 이제 채택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96식 주력 전차보다 15식 경전차가 무게가 8톤이나 가벼워요. 네. 그러니까 8톤이나 가볍다는 것은 뭐 다른 장비가 없는 것도 있지만 이 장갑, 예. 두께라든지 장갑을 쓴 게 적다는 예. 이렇게 이제 보는 이제 전문가들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개발한 이 복합 장갑 성능 자체도 소위 3세대 전차 가운데 가장 뒤떨어지는 걸로 평가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15식 경전차의 방어력은 결국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중국에서 아까 원수님 말씀하신 굉장히 자극적인 표현을 쓰면서 우리를 이제 공격했는데 막 세게 표현할수록 약간 두려워하거나 콤플렉스가 있거나 오히려 굉장히 우리 이제 K11-105가 배치되는 것을 좀 불편해하는 이제 것을 입증하는 그런 방증이 아닌가. 이제 그런 이제 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인도하고 중국은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우리 쪽
K2105가 수출이 된다면 또 그쪽도 긴장할 수밖에 없으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가긴 합니다만 팩트 대 팩트로 좀 이야기를 계속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말씀을 드렸고 러시아는 솔직히 그동안 인도랑 많이 이렇게 뭐 합작을 많이 해서 그 부분은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라면서요. 스프루트 경전차가 지금 물망에 올라 있는 건데 요건 이제 스프루트 SD의 개량형인 스프루트 SD M1 이렇게 불리는 모델인데요. 러시아 공수부대가 사용을 하고 있고요. 스프루트의 엔진을 이제 개량한 러시아 입장은 한국과 이스라엘에 비해서는 우리가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긴 합니다. 일단은 무게가 18톤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른 경전차들의 절반 수준이거든요. 아까 대부분 30톤대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요. 절반 정도니까 수송기로 공중에서 투하하기 굉장히 좋은, 그러니까 공수부대가 쓸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 주포도 이제 주력 전차가 장착한 125mm 포를 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괴력도 크고, 게다가 인도 육군이 지금 T-72, T-90 이런 걸 운용을 하는데 주포가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T-70이나 T-90 시리즈가 사용하는 125mm 표준포를 포탄을 그대로 발사할 수 있다, 이런 장점도 있고, 이 포 같은 경우에는 최대 사거리는 2에서 2.5km고 이제 주포에 미사일을 포함해서 총 40발이 적재가 돼요. 자동 장전 장치에 22발이 적재되고 18발은 차체 내부에 이렇게 보관이 되는데 일반적인 탄약 적재량은 20발의 고폭 파편탄, 그리고 14발의 날개 안정 분리 철갑탄, 그리고 6발의 대전차 유도 미사일, 그러니까 다양한 포탄을 한 발씩 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 거고요. 그리고 분당 발사 속도로 7발, 7발이 되고, 그리고 발사한 다음에 이제 탄피도 포탑 뒤로 자동으로 배출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라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전에도 한번 얘기 나왔는데 방호력이 알루미늄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뭐 틴캔 이런 말 하잖아요. 알루미늄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기관총에도 뚫린다는 점에서 그래서 공수부대는 뭐 가볍고 쓰임새가 있을지 모르지만 인도에서 경전차로 쓰기에 적합한 것인가라는 의문은 좀 생기게 되는 거죠. 또 사격 정확도도 가볍다 보니까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양은 냄비와 스테인레스 냄비 정도는 양은이 빨리 끓고 가볍긴 합니다만 그 차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역시 인도가 팩트로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즘 뭐 경전차, 중전차, 구축전차 이렇게 많은 종류를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그 출발 시점에 상당히 미약했다고 합니다. 탱크에 뭐 다연조차 없었죠. 근데 세상에 없더니 없었던 신무기를 만들기 위해 두 팔을 걷어붙인 사나이와 그 진가를 알아본 든든한 조력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본방야사에서 따라오겠습니다. 지상의 왕자 탱크 이름이 다름 아닌 물탱크에서 유래됐다는 사실을 본게임 시청자들이라면 아마 대부분 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탱크가 농구계에서 영감을 얻어 개발됐다는 사실도 알고 계신가요? 때는 바야흐로 1914년 여름,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이 코앞으로 다가왔고 독일은 오스트리아와 헝가리 제국 옆에 섰고 그 상대로 프랑스와 영국, 러시아가 연합군을 이뤘죠. 이들은 마르느강에서 서로를 마주하게 되는데요. 양쪽 군의 손에 들린 것은 당시 나름 현대식이었던 속사포와 탄창식 소총이었습니다. 뚫어야 산다며 정면 돌파를 목표로 양쪽 군은 번갈아 가면서 참호를 향해 돌진했죠. 빗발치는 총탄과 포탄의 소나기 속에서 병사들은 힘없이 꼬꾸라질 뿐이었습니다. 이런 악몽 같은 참호전을 생생하게 목격한 이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어네스트 스윈튼, 영국의 종군 기자였습니다. 사실상 자살 공격이나 다름없었던 서부전선의 돌격 전술을 보고 적잖은 충격을 받은 어네스트 스윈튼은 참호전을 종식시킬 새로운 무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교착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그의 아이디어는 기관총을 파괴하고 참호를 건널 수 있도록 무장된 방탄차였는데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소총만으로도 감지덕지인 시절에 이런 방탄차를 만든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죠. 무기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바로 그때 한 가지 희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바로 무한궤도식 바퀴를 단 새로운 농업용 차량, 일명 폴트 트랙터가 개발됐다는 것인데요. 게다가 이 신차량의 바퀴는 차량의 무게를 분산해 진흙탕에 빠지는 참사도 방지해 줄 수가 있었죠. 종공기자이자 소령이자 또 뛰어난 엔지니어로도 인정받았던 스윈트는 이 농업용 차량의 바퀴를 보고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됩니다. 바로 이것을 장갑으로 둘러싸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예상과 달리 군의 반응은 싸늘 그 자체였는데요. 영국군 본부 엔지니어 부서에서 방호 및 건설 작업을 맡은 책임 지휘관은 세부적인 사항을 듣기도 전에 바쁘다는 이유로 스윈튼의 아이디어를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그의 신무기는 언급 한 번 되지 못한 채 좌절되는 듯했습니다. 스윈튼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자신의 아이디어에 주목할 것이라 여겼고 당시 영국 최초의 해군 장관을 지내고 있던 윈스턴 처칠에게 이 신무기의 제안서를 직접 보냈죠. 그의 노력에 하늘이 감복한 것인지 스윈튼의 문서를 받은 처칠은 기쁨의 유레카를 외쳤다는데요. 처칠은 무기 개발을 위해 즉시 적극적으로 개입했고 1915년 2월 20일 육상전함위원회라는 개발 집단을 발족하며 탱크 개발에 나섰죠. 탱크의 개념조차 존재하지 않던 시절에 근대 전차를 장한 두 사람의 시행착오는 계속됐습니다. 1915년 페드렐 육상전함이 세상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지만 주행시험에서 작동되지 않아 무산됐고 이후 미국에서 입수한 블록형 궤도를 사용해 만든 1호 링컨 머신도 개발 단계까지는 순조로웠지만 첫 주행 시 궤도가 금방 느슨해지고 강도가 약하다는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결국 영국식 궤도를 개발하는 게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고 이를 교훈 삼아 리틀 윌리라는 전차를 선보였는데요. 이것이 무한 궤도를 단 탱크다운 모양새를 보여주는 최초의 전차였습니다. 하지만 리틀 윌리도 참호를 건너는데 한계를 드러냈고 그 무렵 처칠의 주도 아래 차세대 전차인 마크1이 개발됐습니다. 자신의 아이디어를 직접 제작하지 못한 채 처칠에게 마크1의 시제기를 양보하게 됐지만 스윈튼 역시 처칠이 내놓은 마크1의 암호명을 짓는 영광을 누릴 수 있었는데요. 당시 적군의 최신 정보를 입수하기 위한 스파이전이 치열했기 때문에 암호명을 잘 정하는 것도 승패를 장구하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머리를 싸매고 골머리 생각하던 스위트는 공장 직원들이 마크1을 보고 물탱크처럼 생겼다며 더 탱크 띵이라고 부른 것을 떠올렸고 그것을 암호로 사용했죠. 그리하여 오늘날 이 암호명이 그대로 전차의 이름이 돼 탱크로 자리잡게 된 것이었습니다. 암호명을 들키지 않은 덕에 마크1 탱크는 1916년 프랑스의 솜무 전투에 첫 투입돼 독일군을 고항 상태에 몰아넣으며 공포의 대상이 될 수 있었는데요. 이를 시작으로 프랑스군과 독일군은 앞다투어 탱크 개발에 매달리게 되며 각국에서 각종 탱크가 나오는 계기가 됐습니다. 작은 단서도 놓치지 않는 스윈튼의 관찰력과 끈기, 그리고 스윈튼의 가능성을 꿰뚫어본 처칠의 통찰력이 없었더라면 오늘날 탱크가 탄생되지 못했을지 모르는데요. 환상적인 콜라보레이션이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 있었습니다. 이분은 저처럼 뭐 20몇 년을 하신 것도 아닌데 그러게요. 그러게도 네. 그런 아이디어를 내시고 그래서 참 제가 반성을 했어요. 네. 구사에 그치지 않고 진짜 뭐 처치를 찾아간 그 스윈튼 그 신화
또 이거 단박 이거 될 것 같은데 오케이 뭐 처칠이나 정말 대단한 분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와 이 처칠이 뭐 해군 뭐 그쪽 뭐 장관인가 그랬다고 하는데 또 탱크 쪽에도 관심을 갖고 또 뭔가 참여를 했어요. 그러니까요. 뭐 직접 진두 지휘하면서 개발 주도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는 나중에 이제 처칠 이름을 딴 보병 전차도 나왔잖아요. 이게 모델 A-22라고 해서 처칠 이런 전차명이 처칠이었고 별명은 프라임 미니스터 수상이었다고 해요. 예. 그런 전차가 운용된 적도 있습니다. 그러게요. 깨지거나 하면 고장이라도 나면 좀 불편할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대단합니다. 그만큼 큰 역할을 처칠이 했으니까요. 자,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한 경전차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 자,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 경전차의 뭐 위치, 목표 이렇게 대략적 가장 중요한 부분을 팩트를 한번 정리해볼까요? 개념을? 미국 같은 경우 이제 대형 헬기 이제 CH-53K 킹 스텔론이라고 제가 사실은 개인적으로 최애 헬기 중에 이제 하나인데요. 이런 대형 수송 헬리콥터를 통해서도 이 경전차는 운반이 가능하단 말이죠. 밑에 걸어가지고 신속한 이동 배치가 가능하다는 장점들이 있고 그래서 이런 약간 그다음에 기술적인 발전.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저하비지만 고성능, 고화력을 가진 이런 포도 관심을 갖게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경전차는 또 특수작전이라든지 또 산악정에서 작전 뭐 이런 경우에 이제 좀 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이제 그런 거고 경전차가 MBT를 당분간은 적어도 완전히 대체하기 힘들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뭐 무인전차 뭐 이런 식으로 바뀌겠지만 하지만 기존의 보병전투 차량 IFV보다는 이력이 강한 이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결국 경전차가 다시 부각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신속 대응군 개념에서는 경전차 역할을 할 기동성 있는 차량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교리를 채택한 군대에서는 이제 그 중요도가 주력 전차와 이제 맞먹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바로 대표적인 국가가 일본입니다. 아, 일본이요? 예, 신속 대응군 개념 교리를 장차 육상자위대를 이제 신속 대응군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전차 수량을 일단 축소하는 그런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이게 순수한 경전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제 장륜 장갑차인 16식 기동 전투차를 개발을 했습니다. 네. 요거 오. 후지산 화력 시범 이 훈련장에 등장한 거 같네요. 이거 후지산 근처예요? 네, 후지산 근처에 딱 유명한 보기에도 뭐 훈련장이었어요. 가벼워 보이고 굉장히 기동성이 좋은 것 같이 이렇게 예. 앞으로 가면서 뒤로 쏘네요. 여기 이제 2020년 5월 7일에 미국의 국방 전문 매체인 내셔널 인터레스트가 일본이 지금 700대 규모인 이제 주력 전차의 숫자를 반 이하인 300대로 줄이고 대신 시속 100km까지 속력을 낼 수 있는 기동 전투차를 이제 최대 300대 이상 도입한다. 딱 보니 좀 샤프하긴 하네요. 예. 아까 움직이는 것도 이제 속도를 보면 이제 100km까지도 낼 수 있다라는 건데 예. 근데 일본이 생각해 보면은 그 6,852개의 섬으로 구성된 나라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주력 전차를 그 섬들로 갖다 날르기는 너무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점도 이제 감안이 되는 것이고. 예. 사격 시험도 잠깐 봤는데 뭔가 단단해 보이긴 하는데 이 스펙 좀 공개된 게 있습니까? 일단 저강도 분쟁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전투차량, 그러니까 뭐 엄청난 대전쟁이라기보다도 예. 그런 부분이 이제 목표인 것이고, 그래서 가볍고 기동성 뛰어나고 딱 보기에는 느껴지지만요. 이거 포탑이나 장갑 제거 없이 저 그대로 가와사키 C2 수송기를 이용해서 공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섬이나 해안선이나 뭐 도서 지역에 이런 쪽에 이제 빠른 배치를 하는 게 목표인 것이고, 또 후방 기지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 같은 주요 거점 방어하기 위해서도 그런 용도로도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 거고요. 포는 이제 105mm 강선포인데 강력한 주태 복좌 장치를 장착한 저반동포입니다. 요거는 같은 105mm를 사용하는 74식 전차, 그리고 이 74식 전차하고 탄핵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74식 전차하고 기본적으로 화력은 동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10식 전차에 기술이 적용된 센서류하고 사통 장치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화력과 좀 기술을 동시에 좀 잡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자동 장전이 채택되지가 않아서 최신 기종임에도 불구하고 예. 탄약수가 있어야 되는 그런 기종이에요. 그렇군요. 아마 이제 좀 내부를 단순하게 하고 좀 무게를 줄이려고 한 게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2016년부터 어쨌든 육상 자위대 기갑 교도 연대와 기동 연대에 지금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방호력은 몰라요. 그러니까 비밀에 가까운 상황인데 가급적이면 그런 거는 안 알려주는 게 좋긴 하겠죠. 그러게 어디가 제일 약한지 이런 거 좀 알려주면 좋을 텐데요. 예. 그렇죠. 예. 보도 자료에서 이 전면부가 약하니까 전면부를 한번 뭐 명심하라든가 이렇게. 그건 비밀이다. 뭐 이해는 합니다. 당연히. 기본적으로 이제 전면 측면에 이제 추가 모듈 장갑을 달 수가 있고요. 예. 2009년에 83mm 칼 구스타프
방호 시험용으로 사용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차 화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방어 능력을 갖추지 않았겠느냐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의 일반 장륜 장갑차들의 기본 방호력이 보통 이제 전면이 20mm 기관포까지 맞고 측면은 12.7에서 14.5mm 중기관총을 막는다 정도인데 대략 비슷하지 않을까 그 정도 추측할 수 있죠. 그렇군요. 그 중국하고 일본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센카쿠였죠. 센카쿠. 중국명으로 다오이다오라고 그러는데 오키나와하고 대만, 중국 본토 이렇게 사이에 있는데 여기에 분쟁이 이제 가속화되면서 격화되면서 이런 섬 지역을 가상적 뭐 이제 사실은 중국이죠. 뺏겼을 때 어떻게 탈환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일본이 얼마 전부터 굉장히 고심도 많이 하고 그런 쪽에 필요한 무기들을 이제 많이 도입합니다. 그리고 미국, 일본 간에 그 도서탈환 연합 훈련도 하고 그러는데 섬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배 타고 가려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급적 한룰로, 그러니까 수송기 등으로 운반할 수 있는 가벼운 이 경전차가 필요해지는 거죠. 이 중국도 이런 공수 부대를 이제 발전시키면서 소위 공중에서 투하할 수 있는 이 공수 장갑차, 그다음에 공수 경전차 이런 것들을 발전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경전차가 필요해진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씹식 신형 이 주력 전차는 줄이고 오히려 그 기동 전투차를 늘리는 쪽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럼 국방 세계에서도 메이드 인 재팬이 통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방금 스펙들을 보니까 꽤 좀 똘똘한 뭐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얘가 이제 막 그 어떤 인도에서 무슨 사업 한다는데 같이 막 제안서 내고 뭐 저기 뭐 필리핀 내고 이러면 우리 쪽에 좀 위협이 되고 좀 그런 상황까지는 안 올까요? 사실은 일본이 과거에 이제 소위 삼금 정책에 따라서 예. 이 무기들은 수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얼마 전에 풀렸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여러 나라들이 상당히 긴장을 했는데 그러게요. 예. 근데 긴장한 거에 비해서 아직까지 성과가 별로 없어. 왜 그렇죠? 왜냐? 이 품질, 일본 무기의 품질, 성능은 사실은 세계적인 경우가 많아요. 예. 오히려 이제 미국, 일본 공동 개발하는 지난번 F2 전투기이기도 했지만 일본이 이제 미국에 수출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품질은 세계 정상급인데 제일 항상 문제가 되는 게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무기들은 전반적으로 굉장히 비싸요. 그래요? 보통 한 두세 배. 그러면 안 되겠네. 누가 두세 배는 왜 요즘에 어느 때인데 무슨 무슨 예. 그 기동전투차만 해도 예. 이 36대를 252억 원에 이제 도입을 하는데 252억 원이면 우리 돈으로 한 2,555억 원 정도. 대당 따지면 한 71억 원, 70억 원 정도 되는 거예요. K2 흑표전차가 거의 70억 원대 후반입니다. 70에서 80억 원대 초반인데 이거는 뭐 주력전차가 아니고 경전차형인데 거의 3.5세대 주력전차와 비슷하거나 약간 못 미치는 그 정도 이제 가격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이거랑 이제 비슷하게 경쟁해야 되는 게 예를 들면 이탈리아의 B1 센타우로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이제 차량 장갑차에 150mm 이상의 포를 단 건데 이거는 대당 얼마냐? 35억 원. 딱 절반. 딱 절반. 그러게요. 뭐 슈퍼탱크야 뭐 그 정도면 막 가격 막 질러도 뭐라고 안 하잖아요. 진짜 비싸도. 그런데 뭐 슈퍼탱크도 아니고요. 뭐 경차값을 경차한데 뭐 중형차 값 내 받으라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우리 주한미군에서 종종 왔던 스트라이커 장갑차가 있어요. 그것도 이제 미국 무기 전반 비싸지만 50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스트라이커 장갑차보다 비싸고 전반적으로 일본은 이제 가급적 국산 부품을 쓰려고 합니다. 국산화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입품을 쓰는 것보다는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그 한계가 있죠. 예. 저희도 뭐 우리 기술로 만든 거 엄청 그 강조하긴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뭐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있느냐 그걸 다 고려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가격이 막 2배 이렇게 된다면 일본 시스템 참 묘하네요. 사실 뭐 전차는 이래저래 뭐 그 무역론까지 나오면서 뭐 쉽지 않은 시기를 보낸 적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변화무쌍한 흐름 속에서 경전차가 다시 뭐 역주행을 한다. 요러 얘기가 참 그 신선한데 그 중심에 또 우리 대한민국이 있고 또 K2105가 있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경전차 이야기 어떻습니까? 일단은 지금 우리가 경전차 조금 좀 선도하는 느낌이 있죠. K21 이제 플랫폼을 통해서 경전차 뭐 레드백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이 파생 차량들이 만들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전차라는 세계적 트렌드도 우리가 좀 선도해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경전차가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이제 무인화 부분이
중전차보다는 좀 아무래도 좀 수월한 면이 있겠죠. 그래서 무인화를 시켜서 이제 로봇 기술하고 인공지능이 결합이 된 완전 무인화된 그런, 물론 이제 지금 로봇 쪽에서는 정말 무인화돼서 아예 지가 판단하고 움직여서 쏘는 이런 쪽은 개발을 안 하는 쪽으로 좀 로봇 업계에서는 얘기가 돼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무인 차량으로 만들어서 뭐 어떻게 사람이 조종하든 뭘 하든 굉장히 기동성도 좋고 또 이렇게 공격력 방어력도 좋은 상태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아마 많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면 이 경전차가 주력 전차로 완전히 대체할 것이냐? 그건 또 달리 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경전차가 나온 배경이 아까 미국 같으면은 이제 중국에 대한 견제, 대응, 전략 차원에서 나온 측면도 강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유럽이라든지 중동 동맹 국가의 그런 이제 그 파트너십 국가들이 함께 수행했던 이른바 대테러 전쟁에서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과도기적으로 좀 부각이 되는 측면이 있지 않냐. 이런 해석도 좀 나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당분간 몇몇 업체들 하나디펜스 포함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항상 선진국, 강대국 중심으로 무기 시장이 움직이는 건 아니니까 아까 말씀드린 돈이 그다지 많지 않은 중견 국가 이하, 중소국 이런 쪽에는 이제 경전차 수요가 당분간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런 점에서는 우리 방산 수출 시장 확대 면에서 투자할 만하다, 관심을 가질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세계는 넓고 우리 K방산이 달려나갈 곳은 또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게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본게임은 국방TV 앱을 통해서 언제든지 시청할 수 있으니까 많은 활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욱더 화끈한 밀리터리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본게임 2의 MSG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러게 이거 진짜 뭐 레드백도 있고 경전차 있고 그 플랫폼이 공통돼 있다는 건 이거 상당한 장점 아닙니까? 플랫폼을 하나 잘 만들면 여기서 파생형이 뭐 10가지 이상 나올 수 있어요. 그 차원 가다 보니까 진짜 아이고 그